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김인만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요즘 바쁩니다. 오늘 이렇게 패션이 멋있으세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 특별히. 그러세요? 무슨 압구정에서 많이 볼만한 그런 패션 리더들. 그리고 하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바지까지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인만 소장님 하면 자신 있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의 대가, 정책의 흐름을 보시겠다. 네. 그러면 김인만 소장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물이 나이스하세요. 과찬의 냉소적이거나 말씀입니다. 소극적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나이스하시고 뭐 웬만하면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이세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요즘 가장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요? 네. 일단 머릿속 한 구석에는 네. 파월이 들어가 있고요. 이놈의 파월. 이놈의 네. 파월님께서 이게 네. 어떻게 어떤 말을 할까 네.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좋네요. 또 한 구석에는 금리가 들어가 있고, 파월과 부동산, 머릿속에는 항상 부동산 경제가 지금 가득 차 그렇군요. 있어서 파월하고 다른 게- 금리가 한 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복잡하게 돌아가서 요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걸 지켜보시느라고. 네. 그렇죠. 부동산 정책도 보시지만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이 놓여 있는 환경을 맞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느라고. 그냥 부동산만 신경 쓰면 좋겠는데 네. 사실 부동산이 부동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경제 모든 걸 아우르기 때문에 요즘은 언제부터 제가 물가를 봤다고 이제 맞아요. 물가까지도 신경 써야 되고요. 굉장히 네. 머리가 아픕니다. 전 진짜요. 왜 이놈의 물가를 왜 이렇게 지켜봐야 되나? 그렇죠. 또 물가도 우리나라 물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국 물가를 봐야 그렇죠. 되나? 물가에 이제 유가까지. 또 미국 물가도 아니고 미국 근원 물가를 봐야 되고. 맞습니다. 야, 이런 국면에 놓여져 그럼요. 있습니다. 네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 부동산 시장의 해안을 좀 찾고자 김인만 소장님을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인싸의 공통 스타트 질문이 있어요. 아, 자기소개 네. 삼행시로 요청을 드립니다. 삼행시요? 아마 방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순발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이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네. 좋은 걸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넣어주시죠. 김인만 김인만은 인간미가 넘치는 만능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정말 자화자찬.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자화자찬. 진짜 저 최고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인간적인 만년설 막 이런 단어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만원 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책을 집필하신 저자로서 이 자리를 좀 초대를 드렸고요. 네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그 계기를 여쭙고자 하는데 네. 어쨌든 정책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 책의 주제고 그 앞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파헤치면 오르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일 것 같은데 저도 좀 봤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기획하게 된 배경? 의도? 기획 배경은요. 사실 네. 이 책이 시리즈입니다. 네. 이게 정권 나올 때마다 맞아요. 이제 문재인 부동산 정부 책이 때도 나오는데 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가치 투자라는 책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하지만 시장 가치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오를 때 먼저 오르는 아파트,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아파트는 있겠죠. 그게 정해져 궁금한 있다는 겁니다.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때는 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강남도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뭔가 또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아파트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집필을 하신 것 같고 오늘 책인싸를 통해서도 책의 상당 비중의 이야기를 또
그 밖에 최근 돌아가는 네. 부동산 시장, 이 제도 변화 이런 것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토크에 앞서 네. 우리 책인사만의 또 시그니처 시간이 있습니다. 3분 미니 강연입니다. 3분. 예. 네. 미니 강연의 주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자, 네. 강연을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강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요. 오르는 아파트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해져 있다는 게 항상 오르는 아파트, 항상 오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기에 강하고 상승장에서 먼저 올라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저는 4가지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요. 현재 가치, 현재 입지라든지 역세권, 교육, 브랜드, 세대수,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 흐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시장 가치. 세 번째는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있느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 변수, 작용이 있느냐가 미래 가치. 네 번째는 내재 가치, 뭐 대지 지분이라든지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땅의 가치가 얼마나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느냐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장 가치겠죠. 금리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꺾였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1년에 갈지 3년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리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개월, 6개월 안에 짧은 호흡으로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죠. 7년, 8년 달렸으면 뭐 1년에서 3년 정도 저는 쉬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급증을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지치기도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또 내재 가치도 중요하겠죠.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이라든지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GTX B 노선이 또 조기 착공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2024년에 착공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개발 호재가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 호재들, GTX 또 신설 노선들도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 미래 가치 눈여겨봐야 되고요. 시장 가치를 눈여겨서 우리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막 오를 때 또 막 급하게 내릴 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급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럴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에 내 집 마련 준비를 한다면 저는 이때가 굉장히 유익한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어떤 기대를 해도 그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 주시네요. 정말 이렇게 잘하깁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강연을? 3분 넘진 않았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한 30분 동안의 메시지를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진짜 메시지 좋았고요. 네. 자, 먼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2020년부터 뭐 22년까지 지금 왜 이런 국면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 먼저 최근 2020년 대세상승장 왔고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이런 국면의 변화,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에는 지금 흐름만 딱 본다면 우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OX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라? 내려? 맞아. 그것만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올라? 지금 내려? 그러면 작년 2020년 상황은 오르는 장이었다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또 1년, 2년 전에 오른다라고 했잖아. 지금 왜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그 무슨 영화였죠? 옛날에 뭐 봄날은 간단가 뭐 영화가 있는데 사랑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뭐 유지태신가요? 배우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랑도 변하지만 경제도 변하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도 변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연결. 사랑도 왜 변해라고 하지만 그 변하는 과정,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지 않으면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라고 하지만 네. 그 메커니즘, 흐름을 읽어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조정될 때가 왔다. 그러면 2020년으로 2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죠. 인천, 네.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도 거의 네. 2배 정도? 네. 안 오른 지역들은 뭐 외곽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한 2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제 친한 후배가 이제 부모님이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2018년인가요? 네. 하나 샀는데 1억 5천인가 2억에 하나 샀는데 그게 단기간에 네. 2배 이상 올라서 뭐 4억인가 5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오버슈팅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올랐는데 네. 자, 생각을 해보면 또 거슬러 올라가면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장이 네. 시작이 됐죠. 맞아요. 본격적인 상승장. 그때는 어디가 올랐냐면 네.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강남, 마용성, 핵심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 2017년도 이렇게 오르다가 네. 18년도, 19년도 약간 조정되다가 다시 2019년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네. 외곽 지역들은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총량을 보면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에는 발 빠른 주자들은 먼저 뛰어가고 빨리 뛰어가지만 안 움직이던 주자들도 마지막에 움직여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시장 가치가. 5년 동안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2배 정도 올랐는데 안 오르던 아파트들은, 지역들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급격하게 올라서 2배를 채웠고요. 네. 그전부터 올랐던 아파트들은 이렇게 올라서 2배를 채웠고, 거기에 개발 호재가 들어간 지역들은 뭐 2.5배가 오른 아파트들, 3배가 오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2.5배, 3배가 올랐는 아파트들은 조정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네. 오버슈팅이 됐다는 거죠. 특히 뭐 의왕이라든지 송도의 GTX 호재 때문에 네.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GTX가 문제가 아니고 네. 왜 그렇게 올랐냐?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죠. 예. 거품 꺼진다. 아.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분양가가 한 5억 얼마 했었거든요. 의왕의 뭐 아파트 기준에서 분양가가 5억 했는데 오르고 올라서 18억까지 올라갑니다. GTX 흐름을 타고. 그러면 3배 넘게 올랐죠. 그렇죠. 올라도, 아니 강남도 3배가 네. 5년 동안 안 올랐는데 3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자, 18억이 가면은요, 의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8억이면 의왕이 좋을까요? 강동구가 좋을까요? 강동구 새 아파트가 좋을까요? 네. 의왕 분들 듣고 계실까봐. 아니, 네.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의왕 분들이라도 그렇죠. 네. 의왕의 새 아파트를 살까요? 네. 강동구의 강동구를 강남 사구의 새 사- 아파트를 네, 살까요? 강남 사구. 그거는 어느 지역의 비교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오버슈팅이 됐다는 오버슈팅,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한 11억, 12억까지 2배에서 2.2배 정도가 정상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게 네. 폭락이다, 의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정상으로 가는 과정,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아, 의왕 큰일 났어, 송도 네. 큰일 났어, 이렇게 네. 볼 문제가 아니라 조정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이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금리가 오르니까 예. 미국이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리고 한국은행 금리 오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못 버티고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네. 집값이 폭락하는구나. 네네. 물론 맞는 말이죠. 네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과거에는 금리가 지금이 그렇게 높았나?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도 이제 투자하고 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한 7% 정도 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정책금리, 입주 이제 집단 담보 대출 잘 받아서 5% 몇 프로 이렇게 5점 몇 프로 받아서 참 잘 받았다고 제가 박수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은 은행 가면 4% 후반대에서 네. 이제 5% 정도 정책금리 받고요. 또 높은 분들은 6%, 7% 나오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높았는데 왜 집값은 그때는 올랐고 네. 지금은 왜 꺾였을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장 흐름을 이렇게 길게 이어져 본다면 우리가 2012년도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바닥이었거든요. 서울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규제들 다 풀어주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강력한 규제들, 양도세 특례도 나왔고요. 네. 막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13년, 14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회복되고 2015년, 16년도부터 이제 터지죠. 네. 그러면 한 7년 정도 올랐거든요. 서울 기준에서. 7년 정도 올랐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10년이 이렇게 오른 적은 없었어요. 네. 우리는 오르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과정만 보니까. 근데
2013년, 14년도에는 사람들이 또 안 샀어요. 떨어지는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샀는데 2015년, 16년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올라가는구나. 부동산은 올라가. 최근에 샀던 분들은 하락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떨어졌지? 물론 이제 우리 세대들 정도 했던 사람들이야 아 그때 어려운 적이 있었어. IMF도 어려웠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어려웠고 2012년도도 어려웠는데 최근에 많이 투자하던 2030들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따지고 본다 쫙 펼쳐져서 본다면 저는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 상황을 이상한 상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올랐는데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쉬어가야지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또 뛰어라고? 그럼 숨 넘어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누가 쉬게 해줬느냐? 저는 그게 금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은 금리가 되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출 규제가 트리거가 됐죠. DTI 대출 규제하면서 좀 꺾였고요. 이번에는 금리가 공교롭게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큰일 났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소장님의 이 진단, 판단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이 시장을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오버슈팅되고 또 꺾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금리가 트리거가 됐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 대세 하락장 뭐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최근 상황을 정리해 주셨듯이 그러면 앞으로 향후 뭐 1년, 2년,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에 진입했다, 다시 상승을 한다. 뭐 언젠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간에 1년, 2년을 바라본다면 저는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대세 하락으로 본다면 대세 하락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오른 만큼, 물론 오른 만큼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만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야 되고 우리 월급이 오르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집값이 2012년도 가격으로 떨어져야 돼. 극단적으로 이제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올랐는 월급들도 다 반납할 거냐? 2012년도 수준으로 10년 동안 올랐는 월급 올랐을 거잖아요. 연봉 한 5천 되는 분들이 한 7천까지 올랐는데 2천만 원 반납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월급이 올라도요, 연봉이 올라도 물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게 옳은 걸까? 실제로 소득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죠. 실제로. 삶은 더 팍팍하잖아요. 월급 오르는 게 물론 일부 IT 계열이나 많이 오른 데 빼고는 사실은 마이너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올라도 사실은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다. 그래서 이제 조정장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 갔거든요. 서울이 3년,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이 한 5년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또 3년, 5년을 가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변수들이 아니 우리 거래량도 그렇고요. 집값 하락폭이 지금 1년? 1년이죠. 1년이고요. 길게 보면 1년이고요. 짧게 보면 5월, 6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한 4개월이고요. 길게 보면 1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 정말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몇백 개? 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200개, 300개, 600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300개 정도 됐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거래가 더 안 되는 이상한 상황. 통계 작성 이래 최저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물론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발달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정보가 독점됐던 시절에는 이게 반응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독점했던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보고 뭐 바로바로 정책이 나와도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저는 옛날처럼 3년, 5년이 갈지 그보다는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조정된다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조정될 수도 있겠다. 과거가 3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2년만 바라본다면 좀 힘들 수는 있겠다. 네. 하지만 계속 떨어지느냐? 오를 때도 우리 계단식으로. 네. 그렇죠?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좀 올랐어요. 2015년도, 16년도 오르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11.3 대책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뭐 청약 뭐 과열지구 지정하고 뭐 이런 게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그때 그 당시 당선되고 탄핵되고 뭐 하면서 2017년 5월까지는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랐고 그러다가 또 규제 나오면 주춤하다가 오르다가 2019년도는 6개월 정도 또 떨어졌고요.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오를 때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내릴 때도 우리 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좀 떨어지면 매수 대기자들 들어옵니다. 사실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집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왜 거래 절벽이냐면 금리 불확실성.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야?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무서운 게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면 사실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냥 저까지 가면 돼. 뭐가 문제야? 어두운 건 문제가 아니야. 빛이 안 보이면 야, 이 터널 언제까지 가야 돼? 물론 뭐 차 타면 빨리 가지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밤길에 너 어디까지 가야 돼? 빛이 하나 보이면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지금 빛이 안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월이 또 뭐 얘기만 하면 야, 더 올라. 물가 2% 잡을 때까지 나 계속 올려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2022년은 끝났고 2023년에도 계속 올리는 거야. 와, 그러면 대출 얼마 내야 돼? 나 자금 계획도 못 세우겠는데 일단 지켜보자.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자금 계획을 못 세우고 대출 이자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기다리는데 과거를 보면 미국이 한 5%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렇죠? 그 정도 갔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말에 뭐 4% 가냐, 4점 몇 프로 가느냐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과연 5%를 뚫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올해 4% 갔다면 저는 내년에 뭐 그까짓 거 올라가 봐야 1%포인트 더 올라가지 않을까, 5%. 그럼 미국이 우리도 올라가긴 하는데 뭐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 차이를 둔다면 4%까지.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멈출 것이다. 그리고 멈추게 되면 이제 인하 이야기가 나오죠. 당장 인하 안 하더라도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 계산하고 이 정도면 가격도 좀 조정이 됐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수요자들이 들어오면 또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다가 또 약간 조정이 되다가 반등하다가 조정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한 2, 3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물가나 금리와 같은 다른 변수들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수요를 자극하거나 혹은 매도를 자극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균형점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다가 과도 평가됐다? 그러면 또 조정되고 또 그리고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수요세를 또 자극해서 맞습니다. 다시 균형점을 찾아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 전망 CSI거든요. 이게 한국은행 통계에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거래 절벽이 야기된 그 배경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그러니까 주택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또 많이 조정되고 나면 다시 이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매수세가 붙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역시 이 매수세가 강해지는 그 구간을 역시 결정짓는 트리거는 금리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22년, 23년 중반까지는 상승세입니다. 근데 고점에 한동안 맴돌다가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고 경기 부양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또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정되는 것을 관찰하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장을 진단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정책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해안을 많이 주고 계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 남은 약 4년 동안의 흐름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큰 그림만.
작은 그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바라볼 때에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네. 말씀을 하십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네. 진보가 집권하면 규제를 묶는다. 저는 틀리다고 보죠. 왜 틀리냐면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규제 가장 빨리 많이 푼 대통령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 IMF 경제 위기 와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상황이 한 2년 반 만에 모든 규제, 있는 규제들 뭐 더 풀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규제를 제일 잘한 대통령, 뭐 잘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대통령이라면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이 나오고 규제도 그때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제를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토지 공개념 누가 있을까요?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풀어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된다. 시장 흐름이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시장 상황이 오버슈팅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라도 규제를 해야죠. 2017년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아니면 그 이상 저는 규제를 했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 집값이 오르는데 괜찮아 시장에 맡길래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장 전문가로서는 시장에 맡기라고 하지만 그 입장이 된다면 아니 두 손 놓고 있으면 그게 무슨 정부고 대통령이겠습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물론 너무 자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부작용이 생겼지만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또 규제를 풀어줍니다. 네. 왜? 내려가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시키거든요. 네. 세수도 감소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들 아우성을 치죠. 지금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 하나 생기죠. 깡통전세. 세입자도 집주인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내가 예금도 없는데 못 돌려주게 되니까 갑자기 깡통전세가 발생을 하고요. 소비도 줄고요. 그렇지. 우리나라 자산의 국민들의 자산이 한 7,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 내 자산이 전 재산이 떨어지는데 소비를 늘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도 한번 바꾸고 왜? 나 미래의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떨어질 때는 반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이 되고요. 네. 지금 또 이사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건설 물량도 줄어들고 하면 이사할 때 우리가 가전제품 또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올스톱이죠.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렇게 말하죠. 왜 풀어줬냐? 네. 그때 풀어줘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까? 부동산 시장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집값이 뭐 55% 떨어져야 된다. PIR이 18인데 과거에는 더 낮았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진짜로 55%가 떨어졌을 때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까? 저는 감내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위기가 오겠죠. 경제 위기가 오고요. 국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럼 집값 더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많은 이해관계, 무주택자들도 있고 무주택자들이 더 많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논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또 올랐기 때문에 안정된다라는 이 상태가 좋아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이 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지금도 사실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치에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지방의 규제 지역 풀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신호라고 보거든요. 이미 7월 달에 한번 풀었고요. 최근에 또 풀어가지고 이제 지방은 세종시만 빼고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됩니다. 이제 내년 되면 세종시하고 수도권의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도 풀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지역별로 이렇게 중심지로 풀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 언제 풀리느냐? 서울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2023년 내년 말이나 2024년 정도 돼야 풀릴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정부가 바라는 저는 정책 목표는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 제발 우리 부동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어줘라는 게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처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 정말 제대로 잘 들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쨌든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정책 규제가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먼저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건축 부담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건축 사업을 하면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옆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가 오르는 것보다 재건축은 더 오르겠죠.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니까 더 오르니까 너 많이 올랐네? 많이 오르니까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구나. 많이 올랐는 10에서 50%는 우리가 가지고 갈게 라고 가지고 가는 세금이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뭐 추진위 단계부터 완공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에서 3천만 원 빼고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 빼가는데 이번에 야 이게 좀 너무하다. 좀 풀어줄게 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3천만 원을 1억까지 해주고요. 추진위가 이 정도, 추진위에서 완공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15년이 걸리면 안전진단에서 완공 시점까지 12년 정도만 3년 정도 빼주고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발생한 개발 이익만 부과하겠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 장기 보유자들도 50%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데 저는 해야 되는 정책. 그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제도가 근데 그동안 왜 유예됐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번도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유예됐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부담된 적이 없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하다가 또 중단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하다가 지금 또 유예 비슷하게 가다가 본의 아니게 유예를 갔었죠. 통보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지자체에서 못했냐면 세금 또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자, 어느 누구라도 돈을 법니다. 양도세는 낼 수 있어요. 양도세가 이제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시세 차익에 대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낼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 부담금은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가지고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도 아니고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을.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통장에 3억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내는 세금이에요. 못 내는 세금인데 이거의 취지는 그거죠. 세금을 거두겠다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다 뺏어 가버릴 테니까 많이 가지고 갈 테니까 재건축에 들어오지 마. 재건축에 들어와서 집값을 자극하지 마라는 신호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부과할 생각이 없는데 법으로 부과는 해야 되고 야 어떻게 해야 돼? 야 어떻게 좀 해줘봐 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대폭 감면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예된 거죠. 어쨌든 빚져가지고 그 집 살고 있는데 그게 전 재산 이상인데 맞습니다. 그 집 팔아서 수익 실현할 것도 아닌데 그 집에 대해서 이 초과이익을 환수하라. 정말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냥 못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유예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 나왔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심리가 크거든요. 아파트 시장은. 작년 2021년 상반기 정도만 이런 뉘앙스라든지 이 정도 발표만 돼서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재건축 다시 오른다. 야, 재건축 들어가야 돼 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금리 불확실성까지 덮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건축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공식에 성립이 되지 않고요.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부담금은 마지막 단계예요. 끝났을 때. 끝나는 단지가 지금 부과 예정 단지가 84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차라리 고지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야, 우리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림의 떡이야. 그렇죠. 안전진단도 통과 못했는데 초과이익 환수 그거 언제 될 줄 알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투자 못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도 굉장히 미비하다. 앞으로
풀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네. 지금 재건축 부담금은 어떤 의미로 이제 봐야 되냐면 물론 국회 통과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냥 첫 단추를 끼웠다. 네. 정부에서 규제를 네.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 네. 스타트 시동을 걸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네. 이걸 가지고 속도를 내서 100km 돌파 왜 빨리 안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소장님과 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네. 책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네. 정책론자다. 네. 그래서 시장을 정책이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냐면요. 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은 결국은 이제 정책이 결정한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책에. 네. 그래서 정책이 아닌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시장이 그러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시장이 뭐 금리를 비롯한 다른 여건이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그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저는 이제 그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가격을 정책이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생각을 그렇게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땀 좀 흘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어쨌든 정책이 결정한다. 이 가격은 정책이 그래서 정책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론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당황이라기보다는 바로 공감이 아니라 양쪽이 다 맞는 의견인데요. 그러시군요. 정책이 시장을 극복하거나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항상 네. 정책은 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왜? 네. 항상 정부 정책은 시장을 보고 통계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 정책이 네. 나오는데 이게 왜 바로바로 약발이 안 먹히고 예. 저는 폭주기관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네. 폭주기관차, 부동산 시장은 폭주기관차다. 왜? 출발해야 될 때, 그러니까 침체가 됐을 때, 살려야 될 때 정책이 나와도 네. 출발하지 않는다. 네. 뭐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출발을 안 합니다. 한번 네, 멈춰버리게 되면.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스타트를 걸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또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한번 밟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꺾일 때 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네. 정부가 바라는 거는 천천히 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달릴 네. 때는 너무 빨리 달리고 멈출 때는 또 멈춰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저는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치명적인 영향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집값 오를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네. 반응이냐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정책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의 반응이 그래서 잡을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신경 안 써 라는 네. 반응이었고요. 예.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오를 때도 문재인 정부가 26번 이상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콧방귀 꼈죠. 네. 아유, 그거 뭐 집값 오르는 게 더 많은데. 하지만 집값 상승폭이 꺾이게 된다면 그 정책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또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준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안 풀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그 정책의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고 빨리 안 풀어주게 된다면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이 정책은 저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물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네. 시장이 정책에 맞서지는 마라. 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책에 절대 맞서지는 마라. 그래서 저는 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물론 바로 야 사지 마라고 하면 나는 안 살게. 살게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시차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2년, 맞아요. 3년 정도. 시차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왜곡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하나 서울 규제 지역으로 묶고 양도세 중과세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 눈여겨보다가 정부가 집값이 오버슈팅 됐다라는 신호를 주는구나. 이거는 눈여겨보다가 2, 3년 후에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고요. 반대로 하락일 때도 규제를 풀어줄 때 풀어줬으니까 바로 사야지가 아니라 네. 하나 풀어주고
2개 풀어주고 3개 풀어줬을 때 신호를 보면서 바닥이 가까워졌구나. 서울이 규제 지역이 풀렸네. 네. 서울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구나. 아, 이거는 정부가 바라볼 때 야, 이거 얼마나 많이 침체가 됐으면 풀어줬을까.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가 나왔어. 네. 야, 이거는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풀어줬는데 이 정도면 정부가 바라볼 때 매우 심각하구나.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구나라는 타이밍을 잡을 때 저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럼요. 정책도 봐야 되고 그렇죠.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 이 날카로운 질문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 주시는 엄청난 설명이셨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결국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를 판단하고 정책이 일시적이든 혹은 중장기적이든 좀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영향이 미쳐질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고루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엔 긴장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소장님이야 부동산 분석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 해석하고 진단하고 그게 일이시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 전에도 세종시 가셔서 또 시장도 한번 보시고 네. 그게 일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 하루 종일 야근하고 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정책 보도자료 보느냐 내가 맞습니다. 언제 부동산 데이터 어디서 다운받는지도 모르지만 네. 그거 언제 분석하고 저도 그게 일이니까 하지만 그렇죠. 보도자료 보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건 소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이 이야기 듣는다고 소장님 그 책 본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이 댓글을 네. 다시다가 제가 얘기해서 멈추신 분이 계십니다.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땀 좀 흘리셔 주셔야 일반인들이 되는데. 보시기에는 야, 너는 아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직업이잖아. 네.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보도자료 봐도 모르겠는데?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뭐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그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예.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기도 야근해야 되는데 보도자료 받아서 그거 읽고 있으면 네. 그 팀장이 좋아하겠습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절대 같이 그렇게 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같이 봐. 왜 아, 너만 봐? 그런가요? 네. 네, 농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네. 저는 뭘 봐야 되냐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모든 정책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네. 뉴스, 네.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네. 뉴스를 볼 때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부동산 대책에는 그냥 맞아요. 잘잘한 거 말고요. 이번에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 예,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는 국토부 사이트 가서 저는 보도자료 한번 다운을 받아보셔라. 한 오케이.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네. 2달에 한 번 10페이지 정도 되는 보도자료를 다운받기 싫다는 건 네. 부동산에 대한 저는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주말에 쉬는 날에 그 정도는 그거 투자하셔야 된다. 그 정도 봐서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어보면 내용이 네.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자,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자료를 만드는 국토부 예. 사무관은 얼마나 고생해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자료 통계 자료 만들어야죠. 네. 그 피땀에 어린 리포트가 보도자료입니다. 네. 정책의 보도자. 거기 그렇죠.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 예. 지표, 예. 통계, 이 정책, 왜 이런 게 나왔고 이 배경,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10페이지 읽는데 맨날 며칠 걸릴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흐름만 쭉 읽어보시라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제신문들 이렇게 보고, 요즘 유튜브도 잘 나오니까 자기 전에 유튜브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그널이 있거든요. 고점의 시그널이 있고 네. 저점의 시그널이 있는데 네. 부동산의 고점의 시그널 같은 경우 이제 과열이 됐을 때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정책을 규제를 하죠. 규제를 하는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규제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규제 지역을 묶어도 강남부터 묶고요. 네. 그렇죠? 강남 네. 묶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묶고 마용성 묶고 외곽 지역 이렇게 지방까지 묶고 나면 거의 다 묶은 겁니다. 아, 이거 거의 다 나왔다. 지방까지 묶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묶으니까 양도세 같은 것도 나오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시그널이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여러 성향들이 있거든요. 네. 적극적인 투자 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보수적인 투자 성향 맞아요. 중에서도 위험 회피 성향 너무 강해서 나는 절대 대출 안 받아. 절대 집 안 사. 네. 이런 분들 계세요. 계시죠. 항상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집을 삽니다. 불안해서.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이게 고점이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심리거든. 그런 분들이 안 사는 분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샀다는 얘기는 얼마나 불안하면 샀겠습니까? 네. 그게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게 고점의 신호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의 신호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저점, 바닥일 때. 네. 바닥일 때는 일단 부동산 정책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네. 외곽 풀리고, 지방 풀리고, 외곽 풀리고. 맞아.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 눈여겨봐야 돼. 서울이 풀렸다? 아, 정부가 강력하게 풀어줬구나. 못 견디겠네.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네. 플러스 양도세 특례,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면 끝났다. 네. 이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양도세 특례 다음에 나올 정책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카드를 다 꺼내드는 거예요. 비장기 카드가 나왔어. 상대방의 비장기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죠, 그거는. 그거는 받아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인정해줘라. 인정. 네. 요 정도면 알아서 내가 봐줄게 정도 생각을 해도 됩니다.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해야 됩니다. 네. 고점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30% 정도, 저는 대략 한 30% 정도 보는데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저는 좀 정상적인 흐름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바닥의 시그널들, 그리고 패닉 셀링, 고점일 때는 또 패닉 바잉, 그렇죠? 저점일 때는 패닉 셀링, 투매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손해보기 싫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네. 처음부터 던질까요? 처음부터 안 던지죠. 절대 안 던져요. 네. 6개월 버텨보고요. 네. 희망 고문하고요. 예. 어떨 때 낙담을 하냐면 한번 희망을 가집니다. 반등을 하다가 이제 됐어. 또 꺾여요. 네. 아닌가? 또 오르고 반등을 하거든요. 하다가 또 꺾여요. 그러면 네. 그게 한 2년 되면 대출 이자 내기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1년 반에서 2년 차가 넘어가면 이제 급매물들, 투매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들도 그렇게 풀리고요. 모든 게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사도 된다. 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 혹시라도 위기가 왔을 때, 침체장이 왔을 때 3년 정도 대출 이자가 2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 2배 이자를 내면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멘탈은 준비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라.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저는 그게 리스크 관리라고 보거든요. 6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물론 그게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네. 나 6개월까지 버틸 수 있고 나 6개월 지나면 나 못 버텨. 디폴트야. 라고 한다면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점의 시그널 혹은 저점의 시그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좀 진단해 본다면 이런 뭐 보도자료 물론 봐야 될 것들은 봐야 되지만 그런 것도 또 챙겨 보시면서 너무 민감하게 뭐 그런 우리 소장님이 분석하듯이 데이터 다 봐가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수 있겠구나. 그거는 그런 반대입니다. 식으로. 그렇게 예. 분석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요. 솔직히 또 하락장에서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냥 열심히 현업에 충실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데 말씀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보도자료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서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전달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5년 동안 주목해야만 하는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이 키워드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이겁니다. 네.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3기 신도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2030 세대들한테는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인생에서 마지막 잡아야 되는 기회다. 왜? 4기 신도시가 우리 인구 구조상 보면은요. 저는 네. 3기 신도시가 거의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4기 신도시를 할 때쯤이면 우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네. 3기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신도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왜 실패할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신도시는요, 뭐 일본처럼 일본 신도시 실패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진 신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쿄가 우리 뭐 사실 경기도 많아잖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핵심 지역 뭐 거기서 더 떨어진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일본으로 따지면 그냥 도쿄예요. 도쿄 안에 그냥 택지개발 지구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우리가 인구가 중요한 게 출생률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구 이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는 소비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주택 경제가 수가 몰리잖아요. 그렇죠. 주택 수가 몰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지극히 당연한 메커니즘인데 그렇죠. 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다. 신도시를 네. 인프라가 좋은 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살기 그렇죠. 좋은 네. 서울 외에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서 땅값,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네.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신도시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신도시가 언제 발표되냐면 집값이 과열될 때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규제를 하죠. 세금 규제, 대출 규제 하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왜 안 잡혀? 그러게요. 공급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 공급해. 공급 어떻게 해? 신도시 해야 되는데요. 신도시. 뭐죠? 뭐 재건축 재개발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게 뭐야? 신도시 해.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가 됩니다. 신도시 어디에? 지도 보고 빈 땅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거 지구 지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신도시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빨리 하는 게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될 때 신도시가 발표가 되는데 8년,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될까요? 그 사이에 또 꺾이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분양하고 토지 보상 끝나고 분양할 때쯤 되면 꺾여요. 네. 1기 신도시도 그랬고요. 1기 신도시는 워낙 빨리 진행했으니까 뭐 이제 좀 그렇다 치고 2기 신도시를 보자면 위례, 광교, 동탄, 김포 나올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부동산 시장 심리도 죽는데 입주 물량, 분양 물량까지 나오니까 데드크로스가 돼서 완전히 꺾여버렸거든요. 네. 3기 신도시도 공교롭게도 본청약이 뭐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까지 과연 다시 대세 상승이 될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때가 마지막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분양도 발생합니다.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 생겼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위례가 미분양이야? 동탄은? 동탄 신도시도 엄청났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도 2013년도에 지방에서 원정 투자 들어와서 뭐 분양권 막 쓸어 담았거든요. 정부에서 혜택도 줬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저는 또 데자뷰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2030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높을 때는 안 되지만 떨어지면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좋은 위치에 GTX 노선들이 막 깔리죠. 네. 학군, 뭐 생활 인프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일단 청약하셔라. 당첨 가능성 굉장히 높다. 거주자 우선이 되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이사를 가서 준비를 해서 사전 청약 안 돼도 됩니다. 본 청약 기회가 많으니까 잡아라. 안 되는 분들 있죠. 나는 집 하나 있는데 아니면 아예 뭐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 되면은요. 미분양도 나오고요. 분양권 물량들도 나옵니다. 네. 분양권 전매를 잡으면 되는데 야 분양권 전매 금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분양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종잣돈 모아서 상기 신도시 기회는 반드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썸네일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땡땡땡 반드시 잡아라. 땡땡땡은 3기 신도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 청약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청약 성공합니까? 아까 3기 신도시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선당후검하지 마세요. 먼저 막 질러가지고 난 안 되겠지라고 지르지 마시고 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괜찮은 네. 지역들, 3기 신도시라든지 네. 내가 향후에 들어갈 만한 곳, 내 마음이 들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곳들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라. 앞으로도 좋은 기회들이 막 있기 때문에 네. 막 집어던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좋은 거 위주로 선별,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주자 우선 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키워드들이 쭉 나열될 텐데요. 이게 연결될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이야기했고요. 네. 청약을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GTX예요. 네. GTX가 부동산의 블루오션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또 역시 연결됩니다. 네. 이 부분 좀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GTX가 이제 급행 노선이란 말이에요. 네. GTX의 장점이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지하 대심도로 파서. 네. 그래서 GTX의 수혜를 받는 지역들은요. 네. 서울, 강남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은 이미 지하철이 워낙 잘 연결돼서 GTX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더 오르거나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렇죠. 어떤 지역에 영향을 받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네. 그죠? 목마르잖아요. 네. 목마른 지역이 어딜까요? 네. 일산, 동탄, 송도, 음. 남양주, 의정부, 외곽 지역들. 네.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강남 한번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1시간 넘게 걸리는데 GTX 생기면 네. 30분 내로 가능하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라인에 GTX, ABC 라인이 꽂힙니다. 연결이 된다면 역시 골드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강남으로 강남, 서울역에 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역들 눈여겨보시고요. DEF 신설 노선들도 윤석열 정부 내에 철도 계획이라도 발표가 된다면 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GTX 라인들은 항상 미래 가치로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부동산 키워드 지금 세 번째까지 갔는데 세 가지가 연동이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자체가 이 서울을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 그리고 경기도를 주변 배후 경기도를 주거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를 구분하되 주거지구로서 충분하게 만들 수 있게 조성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교통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GTX가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이것은 소위 강남과 판교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연장인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골드라인이죠. 신분당선. GTX도 골드라인이지만 우리가 판교 신도시와 광교 신도시가 왜 명품 신도시로 우뚝 섰을까? 저는 네. 신분당선의 힘입니다. 신분당선 골드라인이 강남에서 광교에서 타면 30분 안 걸리거든요. 네. 쭉 간단 말이에요.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네요. 미리 개통이 됐어요. 빨리 네. 늦게 개통이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됐는데 자 강남 지금 이제 신사까지 연결이 됐죠. 신사에서 이제 광교 판교 지쳐서 광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맞아요. 더 네. 연장이 또 됩니다. 광교 아래에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고요. 위쪽으로는 그 고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골드라인이 연장이 된다면 서쪽에서 네. 동남부로 쭉 연결이 되는 골드라인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GTX도 생기지만 신분당선 골드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라인들, 지금 연장 라인들도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 오히려 집값이 오를 때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혹시 집값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어. 정부가 시그널을 줘. 바닥에 시그널이 왔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동네 사야 될까요? 나 우리 동네 살기 좋으니까 우리 동네 해?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런 거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동네 편하니까 우리 동네 산도 있고 너무 좋아. 이런 선택보다는 네. 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네.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5년 동안 반드시 이것만큼은 주목해야 된다. 키워드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책에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4개만 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를 또 요약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미 답을 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길었지만 저는 한 5분 동안 이야기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길었던 책인싸 인터뷰 과정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인만이란? 네. 저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요. 네. 딱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눈 그 소감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인만은 네. 골드라인이다. 결국 이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시그널들을 읽게 해주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그 키워드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드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고요. 진짜 가슴이 네.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골드라인 적인 그 조언을 마구마구 뿜뿜해 주셔가지고 제 명함에 골드라인 김인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길게는 아니고요. 네. 결국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10글자 이내요? 네,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글자로 요약한 바가 있었어요. 와. 변화에 투자하라. 7자네요. 네. 네, 어쨌든 10글자 이내로 지금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 어떤 겁니까? 정책과 시대 흐름을 읽어라. 11자 됐습니다. 읽어 하면 되겠네요. 읽어. 그죠? 네. 반말인데요? 반말이라도 요약하다 보면 네. 아니면 르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르를 빼면 됩니다. 정책과 시대 흐름, 시장 흐름을 읽어. 시장 흐름 읽어라. 네. 이렇겠죠? 네. 네.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정책 기조, 그리고 시장 흐름. 물론 정책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가지를 고루 보면서 맞습니다. 아마도 책을 통해서 김인만 소장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아우트로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시리즈예요. 네. 나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저는 나에게 경제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부동산이란? 나에게 부동산이란 밥줄이다. 밥줄이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밥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흐름도 재밌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네. 이 흐름에 타서 네. 읽어 들어가다 보면 재미도 있고요. 부동산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줄이다. 우리 밥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네. 부동산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떠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인만 소장님의 밥줄은 골드라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나에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네. 나에게 골드라인이란? 나에게 골드라인이다. 나에게 골드라인은요, 저는 돈은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거고요. 나에게 골드라인은 내가 즐겨하는 일이다. 즐겨하는 일이? 네. 가족과 그게 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는 부동산이 좋거든요. 부동산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그렇죠. 돈을 목표로 삼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절대 부동산을 왜곡하거나 투자 왜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그렇군요. 철칙입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 얼굴 속에 그게 다 묻어 나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즐겨라. 그게 곧 골드라인이다. 네. 네. 오늘 수식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책인싸란 이 질문인데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이 책인싸를 통해서 인터뷰를 저랑 해보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 소감을 여쭙는 겁니다. 네. 나에게 책인싸란? 즐거움이다. 굉장히 유쾌하고요. 네. 유쾌함과 즐거움을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굉장히 그냥 잡담하듯이 굉장히 예.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솔직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난 거야?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빨리 지나가서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그 이야기가 김인만 소장님과의 이 대담이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셨을 거고, 그리고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보석과 같은 인사이트를 많이 채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이야기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